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팩트 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또 재발 방지 대책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지난달 24일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물 3동 2층 한 켠에 쌓아둔 리튬 배터리에서 갑자기 흰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놀란 직원들이 황급히 배터리 상자들을 옮겨보지만 곧바로 추가 폭발이 이어집니다. 작업장에 비치된 일반 소화기로는 도무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그렇게 연기가 피어오른 지 불과 42초 만에 건물 내부는 검은 연기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최초 폭발 이후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 하지만 이미 거센 불길에 휩싸인 건물 내부로는 진입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폭발 소리가 일단은 심하게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급속도로 화재가 심하게 발생됐고, 창문 유리창이 다 터지고 창문 쪽으로 불길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인근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도 투입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지만 진화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2층에 계셨던 분들이 대피를 못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구조대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22시간 만에 완전히 잡힌 화마는 그 사이 31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 가운데 23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안에 있대요. 지난 1989년 10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 화학 폭발 사고 이후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 참사입니다. 네, 다시 봐도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런 참사를 불러온 원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화재가 시작된 건물 3동이요. 어떤 작업을 하던 곳이었습니까? 네, 해당 공장은 군남용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던 곳이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3동 2층은 완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던 장소였습니다. 네, 리튬 배터리 한 개에서 시작된 연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불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공장에 있던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리튬 배터리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첫째, 양극, 음극,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으로 이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폭발하는 원인을 보면 배터리 내부에 그 분리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양극과 음극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제 열폭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네, 열폭주란 배터리가 고열로 인해 폭발하고 그 열이 옆에 있는 배터리로 전달되면서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화재 현장 CCTV 영상에도 이러한 열폭주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도미노처럼 불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데, 당시 영상을 보면요, 소화기로도 불을 끄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리튬 관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부터 군용 장비까지 리튬 배터리는 어느덧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게 여러 번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와 한 번 방전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1차 전지로 나뉘는데요. 그동안 1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리튬 1차 전지 폭발 화재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는 전해액에 불이 붙기 쉬운 유기성 물질이 사용돼 화재나 폭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발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이 난 경우를 금속 화재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재를 크게 일반 화재와 유료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로 나누고 각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 장비와 시설 등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금속 화재는 아예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 역시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 일부 유통되는 금속 화재 소화기가 있긴 하지만 공인 기준이 없는 터라 효과를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현행 소화기의 형식성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술 기준상에 A급, B급, C급, K급에 대한 성능 기준만 있지 D급에 대한 성능 기준은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소화기가 양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소방당국은 최근 일부 금속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리튬이 아닌 마그네슘 합금 화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일단 마그네슘 합금 화재 적응성, 네. 형식 승인 및 네.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개정 발령이래요. 그러면 그걸 지금 개발 중인 걸까요? 이건 개정 발령이 하게 되면, 네. 7, 8월 달에 이제 개정 발령이 돼서 이제 그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에요. 네, 리튬은 아직 지금 개발 자체가 아직 안 되고. 애초에 일반 소화기로는 리튬 배터리에서 난 불을 끄기가 어려웠던 건데 그동안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몰랐던 겁니까? 네, 아닙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4년 전에 이미 감사원이 금속화재 관련 소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에요? 네, 지난 2020년 감사원은 소방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속화재 관련 사례를 언급하면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네, 특히 소화기구 기준 화재 유형에 금속 화재가 빠져 있고 또 금속 화재용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전에 문제로 꼽은 내용들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이들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네, 당국의 대비도 안일했고요. 또 공장 측의 안전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런데 지난 3월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소방 당국의 경고가 이미 있었다고요? 네, 화재 발생 석 달 전이죠. 지난 3월 28일 화성소방서 남양 119 안전센터는 최근 불이 난 리튬 배터리 공장을 점검했습니다. 리튬 약 2톤과 또 알코올류 4,200리터, 그리고 석유류 등 위험물 취급에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안전수칙을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특히 삼동 제품 생산 라인은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주 출입구를 이용해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당시 점검에서 이번에 불이 난 건물 3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책 마련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거네요? 네, 행정명령이나 법적 명령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화재 발생 19일 전인 지난 6월 5일엔 남양 119 안전센터가 해당 리튬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컨설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관리 담당 직원 3명에게 대피 등 비상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또 위험물의 특성이나 위험물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석 달 사이에 2번이나 점검을 했던 거고 2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때라도 대비책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취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리튬 배터리 공장은 5가지 유해 화학 물질 156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참극의 원인이 된 배터리의 원료 리튬은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당국의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겁니다. 불이 난 공장은 심의 기준인 연면적 3만 제곱미터에 못 미쳐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방관서별로 자기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그 수백 개를 선정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그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수십 개를 선정한다, 한 3, 40개 정도를 선정을 하거든요. 네네. 대략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는 한 3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것도 그 해결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의 상황을 고려해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1년에 한 차례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 소방당국에 점검 결과를 보고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은 최근 3년간 자체 소방 점검 결과가 양호하다고 신고했고 참사 발생 이틀 전 공장 내부에서 난 불은 직원들이 진화한 뒤 별도로 당국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 2달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네, 이틀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었네요. 네, 숨겨서는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무마시킨 겁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 또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숨진 노동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 건지 이들의 근무 형태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노동자 대부분은 3동 건물 2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17명은 중국, 1명은 라오스 국적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이들이 발화 지점인 2층 작업실에서 대피하려면 앞쪽에 있는 출입문을 지나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앞에 쌓인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돼 계단으로 가는 대피로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분들이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거 혹시 받으신 적? 없어요. 안전 교육 못 받았어요. 왜 비상금 어린인지 몰라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영세 사업장의 실태가 더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16시간 동안 교육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에 할애된 시간은 7시간에 불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 업종별 기초기능 수업까지 포함된 시간입니다. 이렇다 보니 안전교육 부실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당시 내부 CCTV 영상에서도 리튬 배터리 화재에 당황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금속 화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ABC 분말 소화기만을 썼다라면 그것은 좀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소화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를 더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화재 당시 내부 CCTV 화면을 보면 과연 리튬 배터리 화재 대처 요령이 제대로 교육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와 또 유족들은 아예 안전교육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규명도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외에도 유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인재 정황에 당국도 부랴부랴 금속 화재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범정부 TF를 꾸리고 리튬 화재 소화약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정지와 같은 화학 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건물 설계 개선 방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화재가 발생했던 한 배터리 공장. 이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피해 확산 방지 방안을 적용했습니다.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건물 간 6m 이상의 간격을 뒀고 리튬 배터리 보관 장소엔 벽벽을 설치했습니다. 전용 소화시설을 구비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 3을 민간의 사례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화학 플랜트,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 순위권에 있어요. 그거를 지탱하는 화학물질의 진짜 고수들이 현장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누출 폭발되는 화학물질을 사고 조치하고 설치, 운영, 폐기를 한 실전 경험이 많은 수천 명의 이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사고 예방하는 그 위험성 평가에 이제 활용했으면 어떤가. 배터리 제조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된 리튬 1차 전지에 대한 관리 감독과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관련 규정 전반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배터리의 수요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저장 취급은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단계별로 어떤 정확한 어떤 매뉴얼 내지 갖춰야 될 어떤 소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 등을 지금이라도 좀 더 철저히 한번 짚어서 다시는 저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죠? 이번에 불이 난 업체 아리셀은 참사 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인 메이셀은 화재 직후 뒤늦게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팩트추적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숨진 23명을 포함해서 사상자 31명 모두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여당도 신속한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보니까 아리셀 측이 민간보험에도 가입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15억 원 규모의 민간보험사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보험의 신체 손해 배상 책임은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거라 보험금 지급 여부나 또 지급 대상을 놓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화재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경찰은 아리셀 공장과 또 박순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보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비상 대피로는 제대로 마련이 돼 있었는지, 안전 교육은 충분히 이행됐는지, 노동자 근무 형태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한 사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수사기관은 물론 당국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기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고 이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했을 때 그런 안들이 마련됐을 때 장례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당국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